안녕하세요. 오직 사랑의 힘으로 며느리를 살린 70대 시어머니입니다. 요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친해지기 어렵다고들 하죠. 더 나아가 고부지간에 너무 가까우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보기도 하고요. 저는 많은 사람에게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고부지간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이렇게 용기 내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살면서 저희 가족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거든요. 저흰 서로에게 단순한 호적상 가족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해질 수 없다는 편견이 많지만 사랑과 이해가 있다면 그 어떤 벽도 허물 수 있다는 걸 제 이야기를 통해 증명해보고 싶네요. 우선 제 이야기를 하려면 남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시절 다들 그랬듯 저나 남편이나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시골 일 돈이 없어서 가족끼리 모여 국수나 한 그릇 겨우 나눠 먹었고요. 신혼살림도 시부모님과 도련님, 아가씨까지 다 있는 시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엔 다 그러고 사는 거다 하며 힘든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시댁 식구들과 살면서도 아이 둘을 낳았으니 말 다 했죠. 저희 둘째 딸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쌈짓돈을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시동생들 뒤치다꺼리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다가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이제 그만 분가하거라. 어머님, 감사해요. 나가 살더라도 어머님, 아버님 자주 찾아뵐게요. 저희 시어머님은 참 무뚝뚝하셨지만 그래도 속정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분가하고 나선 너희 살림이나 잘 살라며 자주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셨죠. 아마 저를 배려해 주신 거겠죠. 그렇게 시어머님 덕분에 나와 살게 된 이유, 남편은 당시 불던 중동 건설 붐 덕분에 해외로 나가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가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전 남편을 중동으로 보내고 한국에 홀로 남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 아빠 없다고 막 놀려. 우리 아빠 비행기 타고 중동 갔다고 했는데 뻥치지 말래. 사실은 아빠 없는데 거짓말하는 거래. 나 진짜 아빠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재선이 엄마 손잡고 아빠 배움 갔던 거 기억 안 나? 아빤 지금도 사막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 우리 동진이하고 재선이를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 아빠가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저 혼자 키워서인지 아이들은 커갈수록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둘째 딸아이는 갈수록 투정이 늘고 주변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몇 년 뒤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아빠를 영 어색해 하더군요. 우리 딸 맨날 아빠만 찾더니 왜 이렇게 심통이 났을까?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치, 아빠, 중동 다녀온 다른 아빠들은 선물도 많이 사오고 용돈도 엄청 줬다는데 아빤 겨우 공항에서 산 초콜릿이 다야? 진짜 실망이야. 딸의 반응에 저희 부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혼자서 애들 잘 키워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저렇게 비뚤어졌을까 싶어 속상했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딸이니 혼내지도 못하고 그저 애지중지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둘째 때문에 고민 많던 저희 부부를 보듬어 준 건 다름 아닌 저희 장남이었습니다. 집에 사고뭉치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첫째 아들은 나이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엄마, 저번 달 용돈이 조금 남아서 이번 달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걸로 아버지 옷을 사드리면 어때요? 항상 더운 곳에 있다 오셔서 겨울옷도 몇 벌 없으시잖아요. 저번 달에도 엄마 선물 사준다고 용돈 다 썼잖아. 그러지 말고 엄마가 주는 돈은 받아도 돼. 아빠 옷은 엄마가 사드릴 테니까.
아휴, 우리 아들이 아주 효자네, 효자야. 전 일찍 철이 든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엄마라 아이가 일찍 어른이 됐나 싶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돌아온 이후엔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생겨 안심이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온 남편은 건설 현장 일을 정리하고 중장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중동에서 벌어온 돈 대부분을 투자하긴 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요즘 다들 어려운 거 저도 아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다 죽습니다. 하지만 만년 호황일 줄 알았던 건설 경기가 휘청이면서 남편의 사업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때문에 집안 사정은 남편이 중동에 가 있을 때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일단 직원들 월급부터 해결해야 했기에 남편은 대출을 받아 직원 월급부터 해결해야 할 지경이었죠. 아빠, 나 CD 플레이어 사준다고 했잖아요. 친구들한테 벌써 자랑 다 해놨는데 왜 거짓말해요? 딸, 이 아빠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다음 달에 꼭 사줄게. 약속해. 철없는 사춘기 딸은 갖고 싶은 걸 안 사준다며 여전히 어리광을 부리더군요. 저희가 정말 돈이 없어 사달라는 걸 사주지 못하자 언젠가부턴 살살 거짓말까지 해서 용돈을 타가더라고요. 엄마, 저 학교에서 단체로 체육복 산대요.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뭐 체육복을? 학기 초도 아닌데 무슨 체육복을 사. 저번에도 문제집 단체로 산다고 돈 받아가더니. 아, 진짜예요. 내가 그럼 거짓말 하겠어요? 이제 더워지니까 여름 체육복 사야 된다고요. 지 오빤 부모님 걱정 안 시키겠다고 학원 하나 안 다니며 공부만 하는데 저희 딸은 뭐가 문제여서 저러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사업은 결국 부도를 맞았고 남편은 모든 일을 정리하고 퀵 서비스 일을 시작했어요. 마흔이 넘어 시작한 배달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남편은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제게 더 미안해하곤 했습니다. 여보, 오토바이 운전 항상 조심하고 추우면 장갑이랑 목도리 꼭 해. 답답하다고 풀지 말고. 알겠지? 요즘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걱정이야. 고생은 무슨. 중동도 갔다 왔는데 이까진 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마. 나야말로 당신한테 항상 미안하지. 몇 년이나 떨어져 있었으면서 한국 와서 제대로 호강도 못 시켜주고. 그래도 우리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남편은 더운 날 추운 날에도 언제나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 녀석의 아빠가 밖에서 일하는 게 걱정된다며 튼튼한 헬멧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빠, 이거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해서 샀어요. 지금 아빠 쓰고 다니는 헬멧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가게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게 요즘 제일 안전한 헬멧이래요. 아무리 답답해도 헬멧 꼭 쓰고 다니셔야 돼요. 아휴, 동진아.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언제 아르바이트를 했어. 고마워, 우리 아들. 이 헬멧이 아빠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구나. 아빠가 빼놓지 않고 꼭 쓰고 다니마. 아빠를 지켜주고 싶다는 아들의 마음이 통해서일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은 신호를 받고 갑자기 껴드는 차량에 치여 무려 전치 24주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 사고 소식에 너무나 놀라 하던 일을 팽개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남편은 척수 손상으로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헬멧을 착용해서 머리엔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남편 하반신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죠. 내 다리가 왜 이런 거야? 의사 선생님, 제 다리에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죠? 네? 이대로 다리를 못 쓰면 저희 식구들 어떻게 먹여 살려요?
난 이제 끝이야, 끝. 여보, 재활치료 열심히 받고 계속 움직여 놨는데 우리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잖아. 그니까 내 손 잡고 조금이라도 움직여보자. 어? 가족들을 책임지겠다고 퀵서비스 일까지 마다치 않던 남편은 오토바이를 탄 지 5년 만에 결국 걷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래도 재활을 열심히 받으면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삶의 의지를 다 잃은 남편은 자꾸만 주저앉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점점 가라앉을수록 저도 함께 지쳐갈 수밖에 없었고요. 당신 운동을 해야 걷는다잖아. 자꾸 주저앉기만 하면 어떡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 믿고 한 걸음이라도 걸어보자. 딱 한 걸음이라도. 힘들다고. 나 힘들어.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나도 움직이고 싶어. 나도 뛰고 싶어. 근데 내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걸 어떡해. 평생 큰 싸움 한 번 없던 저희 부부도 이 무렵엔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침몰해 가던 저희 가정을 또 한 번 일으켜 세운 게 바로 저희 아들이었어요. 아빠,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제 등에 업혀서라도 산책하실래요? 바람이라도 좀 쐬다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러다 괜찮아지시면 그때 다시 걸어보면 어때요? 아들은 일단 남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겠다며 남편을 등에 업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남편도 자식 등에 업히는 게 영 미안했는지 다시 내려서 걸어보려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다 자란 아들은 남편이 힘들 때마다 언제든 등을 내어주었죠. 아들, 이 아빠 많이 무겁지?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짐을 짊어지게 하고 아빠 다시 열심히 재활할게. 그래서 꼭 우리 아들, 딸, 네 엄마 손잡고 걸어볼게. 아들 덕분에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한 남편은 오래 걷지는 못해도 목발을 짚고 서 있을 정도로 다리 힘이 나아졌습니다. 생계 활동을 하거나 다시 예전처럼 오토바이를 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집안에서라도 움직일 수 있게 된 게 저로선 정말 다행이었어요. 사실 남편 사고 이후 전 돈도 벌어야 했고 집안일, 아이들 육아까지 몽땅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종일 마트에서 일하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 남편을 돌보고 밀린 집안일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 없을 때 알아서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해두니까 그것만으로도 한시름 덜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집안이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한동안 잠잠했던 딸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비 수납 그거 내가 할게요. 엄마가 언제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겠어요. 나한테 입금해주면 내가 아빠 병원도 모셔가고 수납도 할게요. 그래? 정말 네가 할 수 있겠어? 아빠 아직 걷는 게 불편해서 옆에서 계속 부축해야 할 텐데. 아이, 괜찮아요. 아빠 가벼워서 그건 일도 아니에요. 아예 돈 낼 일은 내가 맡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말아요. 딸은 아빠 병원비 본인이 내겠다며 제게 꽤 큰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집세, 공과금도 자기가 내겠다며 아예 통장채로 들고 가더라고요. 그 돈들은 어차피 나가야 할 돈이니 전 딸이 도맡아 해주겠다는데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다른 꿍꿍이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 여보, 오늘도 딸내미하고 병원 잘 갔다 왔어? 그래도 우리 딸이 철들었나 봐. 지 아빠 모시고 병원 갈 생각을 다 하고 말이야. 어? 나 오늘 동진이하고 병원 다녀왔는데. 에휴, 재선이 그 녀석은 야 아빠 아프다는데 코빼기도 안 비춰. 뭐? 재선이가 당신 병원 데려간다고 병원비도 다 받아갔는데 진짜 동진이랑 갔어? 알고 보니 딸이 병원비만 받아가고 남편 병원은 지 오빠한테 다 떠맡기고 있더라고요. 첫째 녀석은 병원비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묵묵히 남편과 병원에 다녔더라고요. 전 그제야 딸에게 맡겨뒀던 통장이 번뜩 생각났습니다. 집세도 내고
여러 세금도 다 내겠다고 했는데 속내를 알고 보니 저희 돈을 뜯어갈 계획이었나 봅니다. 저는 당장 딸을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너 지금 어디야? 아빠 병원 모시고 간다고 병원비도 미리 다 받아가더니 그 돈 어디다가 썼어? 당장 통장 들고 집으로 와. 아, 엄마, 내가 나중에 다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내가 무슨 도둑이에요? 그리고 딸한테 이 정도 돈도 못 줘요? 누가 보면 수천만 원 되는 줄 알겠네. 나도 그런 취급 받으면서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돈은 나중에 나 시집 갈 때 줄 돈 미리 줬다고 생각하세요. 딸은 그러더니 가족들 번호를 다 차단하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저는 졸지에 노후자금용으로 조금 저축해 두었던 돈을 딸에게 다 뺏기고 말았어요. 마음 같아선 신고라도 해버리고 싶은데 4배 아파 낳은 딸을 신고할 수도 없고 제 손으로 직접 통장을 맡겼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휴, 동진아, 재선이가 엄마 통장을 들고 가버렸어. 돈도 이미 싹 빼서 가져갔더라. 이를 어쩌면 좋니?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당장이라도 딸을 잡으러 가겠다고 난리였어요. 아들의 황당함과 분노로 어쩔 줄 모르는 저희를 진정시켰죠. 재선이 제가 찾아볼게요. 우선 2분 생활비 하실 돈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여유가 있지는 않아서 50만 원씩이라도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우선 재선이 찾기 전에 그 돈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저희 부부가 딸한테 노후자금까지 뺏기고 남편 또한 집에 있는 상황인 걸 알고 아들은 살림에 보태라며 제 월급을 쪼개 매달 50만 원씩 보내왔더라고요. 저흰 염치불구하고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미안하다 아들. 엄마 아빠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들한테도 이런 짐을 안겨주게 됐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죠. 전 괜찮으니까 괜화만 갖지 마세요, 엄마. 아들은 30대 초반에 장가 가기 직전까지도 빼놓지 않고 생활비를 보내주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횟감을 떠오거나 생선이나 구워주는 것뿐이었어요. 아들, 이번 달에도 생활비 보내줘서 고맙다. 오늘 시장에서 너 좋아하는 회 좀 떠왔어. 너 예전부터 회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잖니. 많이 먹어. 아들,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엄마, 저 회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전이 회 한 접시로도 충분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아들은 늘 괜찮다고 했지만 저도 아들에게 내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이 다음에 장가 보내면 생활비를 받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가 먼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전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진 17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만 제가 24살 때 지병으로 세상을 뜨셨고요. 전 형제자매도 없어서 이 세상의 가족이라곤 이제 제 남편이 될 이 사람이 유일해요. 아유, 젊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고생이 참 많았네. 물론 어렵겠지만 앞으로 우리를 부모님으로 생각해도 좋겠다. 결혼하고 나면 다 한 가족 아니겠니? 우리가 새아가 너한테 기대를 어깨가 대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서 말씀인데 저희 결혼 후에 분가 안 하고 어머님, 아버님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며느리 먼저 합가하고 싶다며 저희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야 당연히 며느리 함께 살면 좋지만 그래도 신혼부터 아프고 나이 든 시부모랑 사는 게 괜찮을까 싶어 몇 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뜻을 고수했습니다. 엄마, 저도 선이 고집 못 꺾어요. 그러니까 저희 좀 받아주세요. 선이가 예전부터 온 가족이 한 지붕 밑에서 복작복작 사는 게 꿈이었대요. 저희 부부는 결국 아들 며느리의 부탁을 받아들여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며느리 시부모가 어색할 텐데도
항상 먼저 말도 걸고 저희 먹으라고 맛있는 식사도 만들어줬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연어구이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매번 고등어나 삼치만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구워봤어요. 연어가 염증에도 좋고 신경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아버님께 특히 좋은 음식이래요. 어머나, 우리가 며느리 덕에 안 먹어본 음식도 먹어보고 완전 호강하는구나. 나야 맨날 먹던 음식만 하지 젊은 사람들이 뭘 먹는지 잘 몰라. 선이랑 이렇게 함께 산 이후로 우리도 완전 젊게 사는 것 같다니까. 동진아, 너도 어서 와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 요리야. 정말로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 오랜만에 한숨 소리보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 내외는 매번 먼저 장을 봐오거나 생필품을 사오면서도 여전히 5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고요. 시간이 조금 흘러 손주도 한 명 낳았는데 그래도 늘 빼놓지 않고 생활비를 보내더군요. 아휴, 이제 생활비 보낼 필요 없다.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우리 주지 말고 모아뒀다가 너 있어. 어머님, 이건 그냥 용돈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그늘 아래서 마음 편하게 지내는 대가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게 당연하죠.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저희가 마음 놓고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는 거니까요. 며느린 저희 마음 불편할까 봐 너스레까지 떨면서 말해주더라고요. 전 언제나 속 깊고 효심 깊은 며느리에게 고마웠습니다. 제가 바쁠 때 먼저 나서서 저희 남편 병원이나 약도 챙겨주고 잠수 탄 저희 딸보다 더 저희를 챙겼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을 결혼시키고 7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저희 손주도 한미 하면서 어찌나 애교를 부리던지요. 이젠 손주도 어느 정도 컸고 저희도 함께 사는데 익숙해졌겠다 싶어 정말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장소는 당연히 아들이 좋아하는 근교 바다였고요. 남편도 오랜만에 바다 구경을 하니 참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검색해보니까 이 근처에 낚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따 가서 낚시해 올게요. 오늘 화로에 한번 실컷 드셔보세요. 아이고, 회는 네가 제일 좋아하지. 우린 오늘 삼겹살 먹으려고 몇 근이나 사왔다. 그지 어머마? 네, 맞아요. 아유, 이 사람이 맨날 회 타령만 하니까 저도 오늘따라 삼겹살이 더 먹고 싶은걸요? 오늘 생선 잡아오면 당신 실컷 먹어. 평소에도 아들 덕분에 자주 회를 먹었기에 그날 여행지에선 가족들 대부분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물고기 몇 마리를 뚝딱 잡아오더니 직접 손질까지 해오더라고요. 이 맛있는 걸 왜 안 드세요? 주호야, 너 오늘 아빠가 잡은 회 한번 먹어볼래? 싫어요. 난 오늘 엄마가 구워주는 고기 먹을 거예요. 아빠 집에서도 맨날 물고기 먹잖아요. 손진 그러더니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리더군요.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 웃었어요. 아유, 그래. 너 그 회 좀 그만 먹을 때 됐다. 그나저나 너 구충제는 잘 챙겨 먹고 있지? 날고 좋아하는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돼. 제가 직접 잡은 건 싱싱해서 괜찮아요, 엄마. 다들 안 먹는다고 하면 저 혼자 포식합니다. 아들은 오히려 좋다며 실컷 회를 먹었고 저희도 맛있게 저녁 바비큐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즐거웠던 여행의 후유증은 상상도 못한 결과로 돌아왔어요. 분명 여행 때만 해도 다들 괜찮았는데 유독 저희 아들만 컨디션이 안 좋다며 힘들어하더라고요. 여행 땐 분명 괜찮았는데 자꾸 식은땀이 나고 이제 몸에 두드러기까지 나요. 다리도 자꾸 붓는 것 같고. 어? 아유, 너 진짜 팔다리가 좀 부은 것 같네.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잘못 먹었나? 하지만 미처 병원에 갈 시간도 없이 침대에 누워 쉬고 있던 아들은 갑자기 쇼크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급히 119를 불러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충격적이게도 아들은 채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 소견으론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한 급성 폐혈성 쇼크라고 했습니다. 여름철 해산물을 먹고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저는 그 모든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다니. 그것도 여행지에서 먹은 생선회 때문이라니. 대체 제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아들이 갑자기 왜 젊고 건강한 내 아들이 그깟 회 좀 먹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내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가버릴 수가 있어요? 어머님, 저희 어떡해요? 저 사람 없이 저하고 우리 주어 어떡해요? 여보, 눈 좀 떠봐. 제발 좀 일어나 보라고. 아유, 동진아, 이렇게는 안 된다. 네가 언제부터 부모 가슴에 이런 대못을 박는 불효자였어. 이 애비가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눈 좀 떠봐. 하지만 호련히 떠나버린 아들은 영영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갑작스러웠는지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들도 다들 이 상황을 쉽게 믿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들도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까지 이 끔찍한 현실을 계속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동진아, 엄마 왔다. 오늘 너 좋아하는 생선찜. 아니야, 오늘은 찌개나 끓여 먹자. 그래도 괜찮지? 동진아, 엄마가 말하는데 너 어디 있는 거니?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어머님, 이제 그 사람 없잖아요. 어머님 아들이 이제 저희 곁에 없다고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왜 없어? 걔가 어디 가기라도 했단 말이야? 아, 또 낚시 갔구나? 그치? 그런 거지? 어머님 제발요. 어머님 이러시면 저 너무 힘들어요. 며느린 계속 아들을 찾는 절 붙들고 한참이나 오열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느린 슬픔에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남편과 절 대신해 식사를 차리고 집안을 돌보고 손주까지 전부 혼자 감당했어요. 전 여전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제가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마, 너 여기 좀 앉아봐라. 너한테 내가 긴히 할 얘기가 있다. 이제 내 아들도 저 멀리 가버렸으니 너도 더 이상 우리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 필요 없다. 이쯤 했으면 너도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도 네 살 길 찾아 떠나거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살 길이라뇨.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사는 게 제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정말 서운해요. 서운해도 어른 말 들어. 네 나이가 아직 40도 안 됐는데 너한테 의지하며 사는 게 우리한테 더 흠이야. 더는 말할 것도 없으니 다음 달에 당장 집 알아봐서 나가. 어머님, 어머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는 눈물까지 보이는 며느리를 차갑게 쳐냈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 혼자 눈물을 삼켜야 했죠. 저도 실은 딸 같은 며느리와 한평생을 같이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 젊은 아이 앞길을 저희가 망칠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았죠. 하늘에 있는 아들도 그걸 바라고 있을 거고요. 며느린 제가 아무리 냉정하게 말해도 끝까지 함께 살고 싶다며 버텼습니다.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 상처될 걸 알면서도 더 냉정하게 말해야 했어요. 넌 어떻게 네 입장만 생각하니? 이제 내 아들도 없는데 너하고 우리하고 완전 남남이라고, 남남. 우리 언제까지 남남이 너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어머님 저 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다 알아요. 저랑 같이 사는 게 마음 쓰이시면 저 나가서 살게요. 하지만 지금처럼 자주 찾아뵙긴 해주세요. 제 친부모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버리지 마세요, 어머님. 남편도 없는데 그럼 전 앞으로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더는 냉정하게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며느린 손주와 함께 분가했고 저희는 아들 며느리의 빈자리를 느끼며 또다시 절망했답니다. 하지만 절대 티내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가 나중에 좋은 사람이라도 만나면 새 출발할 수 있게 빌어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제 통장을 확인해 보곤 저희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머마, 지금 통장에 찍힌 이 돈은 다 뭐니? 왜 또 50만 원을 보냈어? 이제 생활비로 쓸 것도 아닌데 실수로 보낸 거야? 실수 아니에요, 어머님. 저 결혼할 때 남편이랑 약속했거든요. 저희가 힘닿는 데까진 부모님 잘 모시자고요. 그러니까 그 돈 하늘에 있는 아들이 보낸 거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받아주세요. 그이 보험금까지 저한테 다 주셨잖아요. 분가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직장 생활이 힘들어진 며느린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저흰 당연히 며느리 몫이라 생각하고 아들 보험금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며느리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어요. 너 앞으로 혼자 주워도 키워야 하는데 돈이 어딨다고 생활비를 보내. 우린 이미 네 마음으로도 충분히 받았다. 그러니 다음 달부터는 절대 이런 짓 하지 마. 하지만 며느린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 돈을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모아 다시 입금을 해도 어느새도록 입금을 해놨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문도 안 열어주는데도 계속 저희 집 앞에 찾아와 반찬 가게 반찬과 명절 생일 선물을 두고 갔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이런 며느리를 밀어낼 수 있겠나요? 결국엔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마,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예전에 동진이가 선이 네 고집이 대단하다더니만 그 말이 정말이구나. 그래도 행여 부담이거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너 좋을 대로 편하게 해도 된다. 알겠지? 넌 이미 너무 많은 걸 우리에게 해줬어. 며느린 그 이후 5년 동안 아들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저희를 챙기고 살뜰하게 모셨어요. 저는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저 안부 전화만 나누며 먼저 찾아가지 않았죠. 사실 며느리가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을 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같이 전화가 오던 며느리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선이한테 연락이 통 안 오네. 드디어 선이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온 건가? 보내도 한참 전에 보냈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거지. 혹시 어머니 재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자고. 착한 아이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어.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며느린 상상치도 못한 몰골로 늦은 밤 저희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때가 밤 10시도 넘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 싶어 급히 나가보니 세상에 며느리가 아주 수척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 어머님이 해주시는 청국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왔어요. 저 청국장 좀 끓여주세요. 며느린 그러더니 갑자기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전 일단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며느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갑자기 이 시간에 청국장이 먹고 싶어서 왔다고? 너 솔직하게 말해. 무슨 일 있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이길래? 진짜예요. 저 어머님 청국장 먹고 싶어서 왔어요. 왜냐면 저 앞으로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 영영 못 먹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어머님, 저 암이래요. 저 어떡해요? 저 대장암 말기래요. 저 죽으면 우리 주호는 어떡해요? 엄마도 아빠도 없으면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누가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 아들을 데려간 거로도 모자라 왜 착한 저희 며느리까지 데려가려고 하시는지 따져 물을 수만 있다면 신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더라고요. 전 일단 어깨를 들썩이며 오는 며느리를 힘껏 안아주었어요. 죽긴 누가 죽어. 내가 너 살릴 거야. 하루아침에 떠나보내는 건 우리 아들 하나로 족하다. 내가 저승 입구에 가서라도 너 데려올 거야. 그러니까 너 마음 단단히 먹어. 주올 위해서라도 네가 마음 독하게 먹어야 산다. 그래야 살아. 어머님, 저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혹시 저 잘못되면 우리 주호 잘 좀 부탁드려요. 저한테 가족이라고 두 분뿐이잖아요. 그런 소리 말라니까. 너 주호 장가가고 손주들 낳는 것까지 다 포기할 거야, 내가. 며느리는 아무래도 저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며느리를 그렇게 보낼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병명을 알게 된 그날 이후부터 제 삶엔 또다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번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우선 전 며느리 손을 꼭 붙잡고 병원으로 향했죠. 거기서 자세한 진단명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달라고 부탁할 작정이었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대장암이 이미 말기 단계로 보입니다. 암세포가 원발 부위에서 주변 림프절을 넘어 간과 복막으로까지 전이된 상태로 보이네요. 현재는 항암으로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완화적 치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생존 기간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턴 저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의사 선생님도 말기인 저희 며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저희 며느리를 먼저 포기하겠어요? 전 우선 대장암 치료에 가장 저명하신 의료진들을 찾아 힘했습니다. 양의학, 한의학, 자연치료 뭐든 가리지 않았어요. 어머마, 이거 차가버섯 가루인데 얼른 먹어라. 이게 대장암에 그렇게 좋다는구나. 그리고 삼시세끼 정성으로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먹였습니다. 대장암 완치의 첫 번째 비법이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이라길래 가장 먼저 가정의 식단부터 싹 바꿨죠. 이제부턴 매일 네 입에 들어가는 게 곧 약이란다. 내가 식단에 신경 쓸 테니 너도 먹기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먹어봐. 항암을 시작한 이후 며느린 부쩍 밥 먹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약기운 때문에 속이 늘 메스껍고 입안은 헐어서 상처가 잡히니 뭐든 삼키길 고통스러워했죠. 가끔은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고 주방 근처에 가는 것도 싫어했고요. 그 때문에 전 밥을 해다가 며느리가 누워있는 침대 머리맡까지 밥상을 차려갔습니다. 저는 매 끼니가 곧 치료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머님, 저 뭘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따 먹을게요. 안 돼. 그러지 말고 한 숟갈이라도 먹어보렴. 어? 딱 한 숟갈만이라도. 저는 매 끼니 흰 쌀밥 대신 현미와 귀리, 보리 등을 섞은 잡곡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은 기름기 없는 두부나 브로콜리, 데친 시금치처럼 소화에 부담이 없고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들을 항상 준비해뒀고요. 또 토마토, 당근, 양배추, 마늘 같은 채소들도 매일 식탁에 올렸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대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찜, 샐러드, 국으로 질리지 않게 바꿔가며 먹였습니다. 이야, 당신 완전 장금이가 따로 없네. 며느리 덕분에 나도 건강식을 실컷 먹게 됐구만. 네 시어머니가 밥하느라 고생이 아주 많다. 그러니까 얼른 힘내서 이겨내야지, 아가. 네, 저 때문에 어머님이 너무 고생인 것 같아서 어쩌면 좋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유, 죄송하긴. 나한테 고맙거든. 뭐든 열심히 먹어. 꼭꼭 씹어 먹고. 난 너만 밥 잘 먹으면 그걸로 됐어.
이렇게 밤낮으로 건강식을 해먹이니 며느리 얼굴빛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얼굴이 말이 안 되게 헬쓱했었는데 식사를 잘 챙기니 그래도 전보단 살도 제법 올라왔어요. 며느리가 조금 기력을 회복한 이후엔 하루에 10분이라도 같이 산책을 했고요. 가끔 걷기 힘들어할 때도 있었는데 그땐 제가 얻고라도 산책을 시켰답니다. 어머님, 저 내려주세요. 어머님 허리 아프시잖아요. 아니면 집에 가서 휠체어 가지고 올게요. 아니다. 언제 가서 그걸 가져오겠니? 그냥 내가 이렇게 업고 가지. 너 살이 쏙 빠져서 주 업고 다니는 것보다 가벼워. 얼른 살이 좀 쪄야 할 텐데, 그지? 며느리와 매일 그러고 다니니 오래전 남편이 재활받을 때 항상 손을 붙잡고 다니던 아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이 지금 곁에 있었다면 아픈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고 열심히 운동을 시켰겠죠. 선이야, 이렇게 시어머니 손잡고 다니는 거 별로지? 동진이가 있었으면 네 손을 잡고 산이며 들이며 잘 다녔을 텐데 말이야. 전 어머님 손잡고 다니는 거 참 좋은데요. 그이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어머님 손이 참 따뜻해서 좋아요.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도 손이 참 따뜻하셨거든요. 아픈 절 귀찮다는 말도 한 번 안 하시고 이렇게 정성으로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전 요즘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하루씩 더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야말로 너한테 참 고맙다. 네가 우리에게 보여준 한결같이 따뜻한 그 마음이 고맙고 오래전 내 친딸은 부모 싫다고 돈만 챙겨서 떠나버렸는데 네가 그 빈자리를 채워줬잖니. 그러니 오래오래 지금처럼 손 꼭 맞잡고 살자. 넌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내 딸이야. 그래도 산책의 효과가 제법 있었는지 처음엔 겨우 10걸음도 힘겨워하다가 몇 달이 지나니 동네 공원까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더니 얼굴빛도 점점 좋아지고 눈빛이 예전처럼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정기검진 날 의사 선생님은 연신 차트를 들여다보며 믿기지 않는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암덩어리 크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보통 말기 환자분들에겐 이렇게까지 호전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환자분 체력이 많이 좋아져서 항암제 효과도 좋아진 것 같네요. 전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도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님, 아니, 엄마 아빠 곁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걸까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완치라고 말하긴 이르지만 지금처럼 식사 잘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네요. 의사 선생님은 저희가 기적을 만들어냈다며 놀라워하셨어요. 그 이후 전 며느리가 완치 판정을 받도록 더욱 열심히 병간호를 해나갔답니다. 사실 말기였던 암이 많이 호전되다는 것이지 아직 완치까진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전 며느리 손자와 같이 살며 가족들 건강에 누구보다 제일 힘쓰고 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 체력장에서 1등 했어요. 그리고 저 편식도 안 하고 채소도 잘 먹는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오래오래 살면 저 계속 체육 시간에 1등 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 주원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 계속 1등 할 수 있을 거다. 요즘 저녁 산책엔 어느새 쑥쑥 자란 손자가 항상 함께하고 있답니다.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지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손자가 손도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합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세요? 너무 힘드시면 이제 집에 돌아갈까요? 아니다, 아니야. 나도 운동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뒤처지면 주호가 할머니 느려서 싫다고 할 거 아니냐. 그지? 아니에요. 할머니 느려도 안 싫어요. 전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제 아들의 얼굴을 쏙 빼닮은 손준, 요즘 저희 집안의 웃음꽃 담당이랍니다. 가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손주 재롱을 보며 다시 힘을 내곤 해요. 저희 며느린 체력을 많이 회복해서 요즘엔 오전에 반찬 가게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간도 맞춰주고 함께 음식도 만들며 실컷 수다를 떨고 있네요. 어머님, 저는 멸치조림만 하면 왜 이렇게 딱딱해질까요? 어머님 해주신 멸치조림은 부드럽고 맛있는데 제가 하면 이렇게 늘 과자처럼 돼요. 그건 말이다. 너무 센 불에 볶아서 그래. 멸치는 처음에 살짝만 볶아 비린내를 잡고 양념 넣을 땐 불을 줄여서 은근히 졸여야 돼. 그래야 멸치가 양념을 머금으면서 부드럽지. 그리고 마지막에 물엿 조금만 넣으면 반짝반짝 윤기도 나고 딱딱해지지도 않어. 며느린 요리 솜씨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조금만 알려줘도 금세 저보다 맛있게 음식을 만들곤 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숟가락조차 들 힘이 없던 며느리가 이렇게 제 옆에서 반찬을 만들며 웃고 있으니 이게 바로 하늘이 주신 기적이 아닐까 싶네요. 가끔은 남편과 인생이란 게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업 부도와 남편의 사고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했고 또 아들을 떠나보내며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평범한 하루가 찾아온 게 참 신기한 것 같네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은 것 같다. 그래도 어쩌겠니?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야지. 한 사람에겐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실험만 주신다던데 우린 그래도 그 많은 시련을 잘 이겨낸 것 같지? 그럼 당연하지. 무엇보다 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이다리를 하고도 기죽지 않고 사는 것도 우리 며느리가 다시 건강을 찾아 가게까지 하는 것도 모두 당신의 노력이고 정성이야. 그러니까 나 잘났소 하고 좀 우스대기도 해봐 이 사람아.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때까지 힘들었던 게 다 보상받는 것 같네. 내 정성을 알아줘서 고맙소 우리 신랑. 결국 가족끼리 제일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전 남편과 며느리에게 늘 고맙다 소리를 듣고 사니 이만하면 충분히 돌려받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며느리와 같이 반찬 가게 일을 하는 게 제일 즐거운 제 일과 중 하나예요. 며느리가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만 건강을 돌본다면 곧 완치라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사연을 쓸 때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제 마음이 전해질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저는 제 인생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 가족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마음의 문제도 커서 혼자서는 병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곁에서 함께 해주는 가족의 응원, 지극한 보살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있다면 분명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이 반드시 있다고 재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하지만 전 굳게 믿고 있답니다. 아무리 고부지간이라도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눈다면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부디 서툴게 적은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싹트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다시 웃음을 되찾은 것처럼 이 사연을 접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반드시 희망의 빛이 비치길 간절히 기도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기적은 분명히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